보통 남자들의 90%는 아내의 차 뒷좌석에서 낯선 남자의 체액이 묻은 피임 도구를 발견하면 비명을 지르거나 당장 전화를 걸어 따졌을 겁니다. 분노에 차서 운전대를 내리치거나 배신감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겠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흉측한 물건을 딱 10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사치니까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내 현대 팰리세이드 뒷좌석, 컵홀더와 우리 아들 도연이의 손때 묻은 낡은 야구 글러브 사이에 마치 비에 젖은 영수증처럼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것.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피임기구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나서지 않을 축축하고 불쾌한 라텍스 조각 말입니다. 제 뇌는 순간적으로 이 명백한 진실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마치 망가진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시 버퍼링이 걸린 듯했죠. 하지만 직업 본능은 제 감정보다 빨랐습니다. 내 건 아니네. 텅 빈 차고를 향해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39살이고 한빛 화재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타인의 재난을 기록하고 무너진 건물과 찌그러진 자동차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침수된 지하실, 접촉사고, 멀티탭을, 인테리어, 소품쯤으로 여기는 바보들이 낸 화재 현장. 그런 곳을 매일같이 누비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증거와 과실 비율로 보는 눈이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고무 조각은 제가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인 셈입니다. 저는 조수석 콘솔 박스에서 휴지를 몇 장 뽑았습니다. 마치 오염된 독극물 증거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끝부분을 집어 올렸습니다. 젠장, 아직도 미지근했습니다. 위장이 천천히 뒤집히는 것 같은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어제 아내 지영이가 차를 빌려갔습니다. 미용실 비품을 사러 가야 한다고 했죠. 자기야, 내 차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 자기 차 좀 빌려도 될까?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던졌던 그 상냥하고 건성인 질문.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잿더미를 뒤지는 게 제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뢰라는 보험에 대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아내의 멱살을 잡고 자초지종을 캐물었겠지만 저는 프로입니다. 설익은 증거로 신문을 시작하는 건 범인에게 알리바이만 만들어줄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팰리세이드 뒷좌석에 남겨진 이 더러운 흔적은 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휴지에 싼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부 쓰레기통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죠. 이제부터 저는 남편이 아니라 냉철한 조사관으로서 그녀를 지켜볼 겁니다. 아주 조용히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 그녀의 첫마디가 제 수사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시끄러운 경고음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늘과 와인이 섞인 냄새가 났고,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신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영이는 나를 보며 평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그녀의 미소는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잘 닦인 유리창처럼 투명해 보였지만 저는 그 너머에 숨겨진 얼룩을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봐왔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무심한 척 미끼를 던졌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참, 어제 펠리세이드 썼지? 차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국자를 젓던 그녀의 손이 딱 한 박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0.5초 정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미세한 망설임을 포착해온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의 사정일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 짧은 공백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뇌가 사실을 말할지 거짓을 꾸며낼지 결정하는 그 짧은 버퍼링 시간.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아,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그냥 마트랑 미용재료상만 다녀와서. 그녀는 다시 국자를 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의 톤이 평소보다 반음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고 끓고 있는 찌개 냄비에 고정되어 있었죠. 뒷좌석에 짐 같은 거 실은 적 있어? 시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묻자 그녀는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탔었나? 요즘 애들 칠칠 맞잖아. 야구 글러브나 뭐 그런 거겠지. 그녀는 능숙하게 책임을 아들에게로 돌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회피였기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방에 있는 도연이를 찾아갔습니다. 녀석은 여름 보충 수업을 피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학 숙제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침대에 걸터 앉으며 제가 불렀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빠 차 쓴 적 있니? 뒷좌석에 친구들을 태웠다거나. 녀석은 샤프를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맑았고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차요? 제 아반떼 놔두고 왜 굳이 아빠 차를 써요? 불편하게, 그래? 뒷좌석에서 좀 묘한 걸 발견해서 말이야. 뭔데요? 도연이의 반응은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왼쪽 눈떨림도 코를 문지르는 버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단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그날 밤 시체처럼 창백한 스마트폰 불빛을 얼굴에 비추며 옆에 누워 잠든 지영이를 보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이 사건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현장 검증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라텍스 장갑을 끼지는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감식반과 같았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익숙한 가죽 냄새를 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패밀리 SUV였지만 제 눈에는 이미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부터 시작해도
포켓, 시트 및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집착남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수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솔 박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게 접혀 있어서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영수증인지 껌종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태수 모터스, 브레이크, 정비 50영원.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태수 모터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상호명이 아니라 금액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정비에 5만 원이라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밥을 15년이나 먹은 저를 바보로 아는 걸까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 비용만 해도 부품비와 공인비를 합치면 최소 10만 원이 넘습니다. 단순 점검이라고 해도 영수증을 이렇게 숨길 리는 없죠.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상적인 수리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용 가짜 영수증이거나 혹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암호, 같은 거래 내역이 분명했습니다. 태수라는 이름의 사장이 자선 사업가라서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면 이 영수증은 명백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영수증 하단에 흐릿하게 찍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도심 외곽, 낡은 공장지대 근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자 20km라는 거리가 떴습니다. 어제 아내가 미용 재료를 사러 간다고 했던 경로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녀의 차주행 거리계에 늘어난 의문의 60km를 설명하기에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아들의 알리바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힌 수상한 영수증. 이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곳, 태수 모터스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꼬깃꼬깃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그녀에게 내가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을 들켜선 안 되니까요. 사냥꾼은 덫을 놓기 전까지는 발소리를 죽여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화면 속 데이터가 아니라 실체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내 아내가 18년의 결혼 생활을 걸고 찾아간 그곳, 5만 원이라는 헐값에 브레이크를 손봐준다는 그 친절한 사장님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 불길한 좌표를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도시의 흉터처럼 버려진 낡은 공장 지대였습니다. 비온 뒤 솟아난 독버섯처럼 무허가 정비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음침한 구역. 차 창문을 내리자 매캐한 기름 냄새와 쇠 깎는 소음이 비싼 슈트를 입은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색바랜 파란색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태수 모터스, 신속 정비, 책임 수리. 손으로 대충 휘갈겨 쓴 글씨체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가게 앞마당에는 기계적 부검에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차량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수년 동안 쌓인 기름때로 검게 찌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팰리세이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마치 길을 잃은 방문객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순진한 고객의 가면을 썼습니다. 계십니까? 제 목소리의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든 관상용 근육이 아니라 타이어를 던지고 쇠를 깎으며 다져진 실전형 근육이 셔츠 위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을 휘감은 조잡한 문신, 기름때 낀 손톱, 그리고 무엇보다 거칠지만 묘하게 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법한 야생적인 인상. 그는 저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수컷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몇십 년은 묵은 듯한 걸레에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손님을 대하는 공손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냥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제가 짐짓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곳 칭찬을 하길래요.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에서는 못 잡는 소리도 여기 사장님은 한 번에 잡는다면서. 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기억할 수도 있어서 박지영 씨입니다. 파란색 혼다 CRV를 타죠. 그 순간 그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저는 그것은 고객을 기억하는 상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비밀을 떠올릴 때 나오는 비릿하고 음흉한 수컷의 미소였습니다. 아, 네. 지영 씨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킬킬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죠. 아주 친절하시고 그 단어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를 긁어댔습니다. 제 아내가 정비공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는 대가로 그가 받은 친절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 저 느끼한 얼굴을 뭉개버리고 기름 냄새와 부서진 꿈들로 가득한 이 좁아터진 왕국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해 사정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사건을 구성하여 상대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그렇군요. 아내가 브레이크를 아주 잘 봐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기억해두죠. 태수모터스. 그곳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차를 세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상대는 잃을 게 없는 밑바닥 인생이고 제 아내는 그 위험한 불장난에 몸을 던진 겁니다. 이제 심증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남은 건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초소형 GPS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4만 원. 제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치고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청량감만 한 크기의 이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는 앞으로 내 아내가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머물렀는지 분 단위로 기록해줄 블랙박스가 될 것입니다. 이틀 뒤 추적기가 도착했고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오늘 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팰리세이드 뒷범퍼 안쪽 깊숙한 곳,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 바로 옆 프레임에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강력한 자석 케이스는 마치 처음부터 차의 부속품이었던 것처럼 탁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작정하고 리프트에 띄워보지 않는 이상 절대 찾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기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기술이 들어와 감시자가 되는 세상이라니.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면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지영이는 그 주에 팰리세이드를 2번 썼습니다. 그리고 2번 다. GPS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경로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난 아내들을 위한
순환 운동 코스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경유지, 미용재료 도매상. 여기까진 알리바이 생성용입니다. 두 번째 경유지, 스타라이트 모텔 지상 주차장. 체류 시간 1시간 20분. 세 번째 경유지, 태수 모터스. 체류 시간 20분. 화면 속에 빨간 점이 모텔 주차장에 멈춰 있는 그 80분 동안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봐야 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태수 모터스에서 봤던 그 더러운 소파와 모텔에 구겨진 시트가 교차 편집되며 끔찍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혹은 외근을 핑계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를 덮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멀리서 줌렌즈를 당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입구에 주차된 팰리세이드, 정비소 구석에 숨기듯 세워둔 차량의 모습. 운전석에서 내려 태수의 정비소 사무실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까지. 차곡차곡 쌓여가는 사진 파일들은 제 외장 하드 안에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이동 경로 데이터, 날짜와 시간이 박힌 현장 사진들, 그리고 태수의 정비소에서 5만 원씩 결제된 카드 내역들. 이 모든 것은 만약 사태가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판사가 보기도 전에 판결문을 쓰게 만들 만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서류상의 증거는 완벽했지만 저 뻔뻔한 두 사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기엔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차 좀 고치고 피곤해서 모텔 주차장에서 잠깐 눈만 붙였어 라고 잡아떼면 그만인 게 불륜소송의 현실이니까요. 저에게는 그들의 입으로 직접 뱉어내는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는 차고 넘쳤지만 제 분노를 터뜨릴 기폭장치가 필요했던 바로 그때. 목요일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림음이 아니라 파국을 알리는 공습경보였습니다. 제가 최대한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가에 번진 옅은 미소를 급하게 지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미용실 이미경 쌤이야. 내일 예약 일정 때문에 물어볼 게 많다네. 또다시 진동, 그리고 또다시 미소.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 소녀 같았습니다. 이 쌤은 밤에도 참 바쁘시네. 그러게. 새 재고 시스템 도입한다고 정신이 없나 봐. 자기는 몰라도 돼. 복잡한 일 얘기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손 좀 씻고 올게. 라며 폰을 소파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말이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이자 저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맹수처럼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패턴 잠금은 1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L자였습니다. 저는 거실 벽면에 걸린 70인치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넷플릭스나 뉴스나 보던 이 거대한 블랙 스크린이 오늘 밤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상단바를 내리고 스마트 뷰 화면, 미러링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연결은 순식간이었습니다. 70인치 대화면의 고화질 4K 해상도로 그녀의 불결한 비밀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 뜬 카카오톡 대화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
오늘 오후 생각나서 미치겠네. 자기 진짜 죽여줬어. 지영, 자기야말로 나쁘지 않던데. 태수, 내일 같은 시간? 못 기다리겠어. 그 빨간 거 입고 와. 그 빨간 거. 제가 화면 속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나오던 지영이는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고 곧이어 저녁 뉴스처럼 생중계되고 있는 자신의 은밀한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TV 리모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모컨은 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2초 동안 충격, 공포, 당혹감, 그리고 분노로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슬롯머신이 잭팟과 파산 사이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재고 시스템이라며. 제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난제리를 재고라고 부르나 보지? 그 빨간 거가 재고 관리 용어인가? 지영이는 헐떡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폰 뒤졌어? 어떻게 사람 뒤를 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적반하장. 불륜 현장을 들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빗물에 녹는 설탕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름때 묻은 정비공이랑 차고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알아낸 방법에 화를 내는 건가? 순서가 틀렸잖아, 박지영.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녀가 무릎 꿇고 빌기를 혹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야. 그냥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날 여자로 봐준 게 언제야? 날 예쁘다고 해준 적은? 당신은 집에 와도 입 꾹 다물고 그 빌어먹을 폰만 들여다보잖아.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무뚝뚝하니까 바람을 피웠다? 그게 정당방위라도 된다는 거야? 남자친구 아니야. 우린 그냥. 태수 씨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줘.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재밌고 아름답다고 해준다고. 당신은 내가 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날 원하지는 않잖아. 그녀의 항변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역겨웠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뢰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방식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 로맨틱하네.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근데 지영아, 그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거. 그거 그냥 호르몬 장난이야. 그거 유효기간 고작 3개월짜리 도파민이라고. 당신은 고작 그 뭔가 색다른 기분 때문에 우리가 18년 동안 쌓아 올린 인생, 우리 아들 도연이, 그리고 이 가정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어차피 죽어가던 18년이었어. 우리 둘 다 알잖아. 껍데기만 남은 부부였다는 거. 그녀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권태로웠고 서로에게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며 그녀를 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태는 부부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지 외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잠깐 흔들렸더라. 일주일에 2번 모텔과 정비소를 오가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한 게 잠깐이라니. 저는 그녀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부부 싸움 정도로 끝나길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전손 토탈 러스 판정이 나면 더 이상 수리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폐차시키는 게 답이죠. 당신은 뭔가 색다른 자극을 원했지? 저는 TV와 연결된 미러링을 끊고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극, 이제부터 실컷 맛보게 해줄게. 대신 장르는 로맨스가 아니라 스릴러가 될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감정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과 숫자가 지배하는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앞으로 실행할 계획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피도 눈물도 없는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지만 제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착수할 업무는 손해사정이 아닌 피해 복구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석자와 정비소 위치, 그리고 차량 번호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알아내지 못할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흥신소 김 실장에게 태수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제 이메일로 두툼한 PDF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태수의 인생은 그가 운영하는 정비소 바닥만큼이나 지저분하고 기름져 있었습니다. 이름 최태수 38세. 전과 기록 사기 2범, 부도수표 단속법 위반 1범, 결혼 경력 이혼 2회. 현재 전처 2명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 중. 재정 상태 신용불량자. 국세 체납으로 사업장 압류 예고 통지 발송됨. 제 아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던 그 남자의 실체는 그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자의 지갑과 배경을 사랑하는 기생충 같은 놈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남 번화가에서 잘나가는 미용실 원장인 제 아내 박지영은 그에게 있어 인생 역전을 위한 로또 복권이나 다름없었겠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정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붉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놈은 지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비업 등록증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당연히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지는 차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었고 그는 그 흉기를 돈 받고 팔아먹는 범죄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을 넘어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저장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구청 교통행정과 박주임. 3년 전 그의 조카가 제 고객의 BMW를 박살냈을 때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주임은 형님,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었죠. 이제 그 빚을 수금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주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주임. 잘 지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흥미로운 건수를 하나 발견해서 말이야. 건수요? 형님이 흥미로워하실 정도면 뭐 보험 사기단이라도 잡으셨나 보네요. 비슷해. 근데 이번엔 보험사가 아니라 구청에서 좀 움직여줘야 할 것 같아서. 구형 공장지대 쪽에 태수 모터스라고 알지? 제가 정비소 이름과 주소를 불러주자 박주임은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내더니 낮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여기 완전 무법천지네요. 민원도 몇 번 들어왔던 곳인데 증거가 없어서 못 털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불법 정비, 현장 사진, 가짜 영수증, 그리고 차주들 증언까지. 형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확실하게 보내버려줘. 영업 정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셔터를 내리게 만들어야 해. 견인차도 넉넉하게 부르고 알겠습니다. 형님 스타일 아니까 아주 요란하고 화려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관료주의가 마법을 부릴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내부 공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지영이를 위해 식탁에 와인을 차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며칠 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를 풀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영아, 다음 달에 미용실 개업 5주년이잖아. 고객 감사의 날 파티한다고 했지? 근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당신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내가 요즘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이번 행사 준비 내가 좀 도와줄까?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소 일 핑계로 기념일조차 챙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파티 준비를 돕겠다니 의심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이 더 컸습니다. 아마도 제가 며칠 전에 폰 검사 사건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제스처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도와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혼자 준비하려니까 벅찼거든. 그래. 내가 회사에 있는 빔 프로젝터랑 스크린 가져갈게. 당신 미용실 역사랑 성과 같은 거 담아서 멋지게 슬라이드쇼 한번 하자.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면 감동받을 거야.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같은 거 넣으면 딱이겠다. 비포 앤 애프터.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그 단어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비포 앤 애프터. 아주 중요하지. 내가 자료만 주면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게. 그녀는 웃으며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그 와인이 최후의 만찬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파워포인트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거나 파티 준비를 돕는 줄 알고 가끔 과일을 깎아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 슬라이드에 채워지고 있는 내용은 미용실 홍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